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로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이 오늘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의 인양이 이르면 오늘 오후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해경은 뒤집힌 청보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 선체 내부로 진입해 실종자 정밀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8,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는 5,894명이 숨지고 3만 4천 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최소 2,27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 명 단위로 계속 늘 거라며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강진 피해 지역에 석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으며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3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주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 잠잘 곳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의 이재민을 2,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의 하타이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하타이주에서만 1,200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머물 곳이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당국이 설치한 말라티아의 텐트촌에 대피한 사람들은 당장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한 켠에 불을 피워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리며 추위를 피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텐트가 많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Çadır bulmaya çalışıyoruz. Çadır yok. Barınma konusunda büyük bir sıkıntımız var. Bu konuda yetkililer de yardım talep ediyoruz hocam.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부지런히 빵을 구워내지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구호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Bul gerek ha, bul yok. Hiçbir yerde bulamıyorum. Millet de perişan, biz de perişanız. Açık gece gündüz açık bul kal. Elimden geliyorlar, halka da elimden geleni yaparım. 3 günden beri acık biz. Yani bize belediyemiz olsun, ondan sonra öbürküler olsun bize bir yani yardım yapmadılar. Şu an olmuş da afat, öbürküler. 세계보건기구는 이번에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며 구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강진 피해 지역은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대를 급파하고 있지만 전기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 피해가 심각하고 그 범위가 넓어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도착한 독일 구조대가 60대 여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Die Frau lag sehr tief im Trümmerberg drin. Die Trümmer waren extrem instabil, aber wirklich brandgefährlich. Da war die Frau von einem Kühlschrank blockiert. Und der Kühlschrank war gefüllt mit Lebensmitteln, mit Flaschen und dann Witz. 하지만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한 곳은 피해 지역의 일부입니다. 상당수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건물 잔해를 걷어내며 가족 등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라도 do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내를 나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Adeta bir hayalet şehir gibi olmuş. En az 50 yıl geriye gittik. Hayatımız mahvoldu, çocuklarımız mahvoldu, hayatımız gitti. Çocuklarımızı, anamızı, babamızı kaybettik. 튀르키예 당국은 구조 작업과 별도로 생존자들에게 우선 비상용 텐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거처입니다.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Şu anda çok bir perişanız böyle. Bir şey diyecek söz bulamıyoruz bu kadar. 하지만 시간은 생존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진앙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이날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Continued aftershocks, severe winter conditions, damage to roads, power supplies, communications and other infrastructure continue to hamper access and other search and rescue efforts. 전문가들은 24시간이 생존자를 발견할 골든타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 세계가 이번 참사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폐허 속 기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된 신생아가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강진 발생 이틀 만에 잔해 속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신 소년의 표정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어린 소년이 병뚜껑에 담긴 물을 연신 마시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 소년은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의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팀이 찾아낸 시리아 난민 무하마드 아흐메드. 강진 발생 이후 거의 45시간이 지나서야 물을 마시며 생존의 빛을 본 겁니다. 시리아 북부 마을에서 구조대원이 막 태어난 아기를 잔해 속에서 구해내 안고 나오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무게 3.17kg으로 등과 다리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هاي البنت في معها كدمة شديدة على الظهر مع التوجم يعني غالبا متعرضة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تعرضة لضغط أو ساقط عليها شيء. 산모는 숨을 거두기 전 잔해에 파묻힌 채 아기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아기는 가족 7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잔해에 갇힌 지 45시간 이상 지나 소녀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베툴 에디스란 이름의 소녀에게 친척이 기쁨으로 흐느끼며 입맞춤합니다. 대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기적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닷새째입니다. 인양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은 오늘 안으로 사고 선박을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선체 내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현재 실종자 수습과 인양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늘 안에 이 선체를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인양에 앞서서 이 선체 인양의 이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 현장은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 노을성 파도까지 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사고 선박을 물살이 약한 해역으로 옮겨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인양을 위해
화물 고정 벨트를 추가로 연결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사고 선박을 들어올려서 뒤집힌 배를 원상복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수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사고 선박이 바다에 잘 뜬다면 그대로 끌고 목포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 잘 뜨지 않으면 크레인으로 선박을 바지선에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양이 끝난 청보호를 거치하기 위한 장소로는 이 목포에 있는 조선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보호 인양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무엇보다 이 실종자를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 해경이 밤새 이 수중에 있는 선체 내부 수색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경은 배 안에 아직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통발 등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은 인양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선원 진술대로 갑자기 물이 차올라 기울어 침몰한 이유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선체 개조 여부나 통발 과적, 구명뗏목 미작동 의혹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 작업과는 별개로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좀 더 수색 범위를 넓혀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파면됐어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단 하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 처리에 쏠리는 국민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법조인 출신 실세로 차관을 교체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행안부는 재난안전과 지방균형 발전을 비롯해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며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나란히 언론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행보에 대해서 김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분이 목표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뜻을 모았다. 결국은 사실상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렇게 나 전 의원의 웃음기 없는 표정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김기현 후보 캠프에선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날이 춥고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었던 건데 글쎄요. 뭐 표정만 가지고 저희가 다 예단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나란히 서서 같은 마음을 담은 입장을 표명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정통성과 정체성 뿌리를 공유하는 분들이 뜻을 모았다. 즉 당을 쭉 지켜온 정통 보수 후보하고 갓 입당했지만 가치나 이념의 폭이 상당히 넓은 후보 이 두 분 간의 대결로 확실하게 전선이 생겼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속내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나 전 의원을 도왔던 박종희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지하면서부터 예.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민주당에 들어갔다가 또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뭐 이런저런 정당하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단일화 협상을 잘 끝내고 당에 들어와서 또 한 1년 정도의 또 행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섞이고 뭐 못 섞이고 그동안에 뭐 출마를 하고 또 번복을 하고 이랬던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이게 조금 결이 좀 틀린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예. 당원들의 현재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시각에서 어떤 게 당에 좋을까 하는 이제 선당 후사 정신으로 김기현 의원을 어제 만난 거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할 수는 없다,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지하기가 어렵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으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지지층 마음을 돌리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는 겁니다. 천하람 후보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역풍이 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김기현 후보였다면 이렇게 했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에게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거 후회한다. 나경원 전 의원 참 힘도 들고 마음의 상처도 클 텐데 충분히 시간 가지고 마음 추스리시고 3월 8일 전당대회 이전에만 마음이 내키신다면은 저를 좀 도와주시라.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용서해 주시라. 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나경원 전 후보가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지지층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그렇죠. 된다.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뭐랄까요. 압박을 받아서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경원 전 후보의 지지층은,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승승장구하던 당권 주자였습니다. 이번 당권 경쟁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윤심 논란이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만약 전당대회에 혹시나 영향을 좀 주고 싶으셨고 절박하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좀 늦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김기현 후보를 지금 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와 본인과의 어떤 그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후보가 일을 잘하는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은근히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김기현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요. 지금 보면은. 이 방식은요. 설사 대통령이 누구 밀고 싶다 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하책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는 10일 대장동 미래 의혹 관련 2차 검찰 소환 조사에는 혼자 다녀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자신의 출석에 동행하는 것이 갈등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의를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곽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대장동 위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지자체, 군경, 민간까지 함께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 총력 안보 태세를 논의하는 회의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총력 안보 태세 격상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 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 방위 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영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도 발표됐는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2월 첫째 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24% 줄었습니다. 정부는 모레 바뀐 학교 방역 지침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도 확진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신규 환자는 17,000여 명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32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수요일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주간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11만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약 24%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월 3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 확진자 수가 증가는커녕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중대본 회의에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를 주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로 5주 연속 1 아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습니다. 2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천 명대로 6주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가 335명 있었는데 확진자는 1명이었고 지난주 양성률도 1.4%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상황이 안정돼감에 따라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곧 새학기를 앞둔 만큼 박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방역관리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자가진단 앱이나 발열검사, 소독이나 환기 관련 학교 방역 지침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걸로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금요일인 모레 새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9월 조현병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설 구급대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강하게 저항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일단 이번에 검찰로 넘겨진 구급대원들이 사설업체 소속인 거죠? 네, 일반적으로 119를 부르면 오는 119 구급대원은 아니고요. 지자체의 신고에 구급차를 운행하는 사설구급대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설구급대원들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도 하지만 경찰에 입회하에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강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옮기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조현병을 앓는 30대 아들 A씨를 둔 어머니도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을 결심하고 사설구급대원과 경찰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자며 아들을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70대 노모의 힘으로 건장한 체격의 30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설구급대원 2명이 A씨가 자고 있던 2층 방에 들이닥쳤고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A씨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A씨 어머니는 당시 2층에 있는 방에 함께 올라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A씨가 격하게 저항하자 사설구급대원들은 A씨 어머니에게 1층에 있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어머니가 경찰과 함께 돌아왔을 땐 이미 사설구급대원들이 A씨를 제압한 상태였는데요. A씨 어머니는 당시 사설구급대원 한 명이 침대에 뒤집혀 누워있는 A씨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명이 양손을 끈으로 묶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올라오자 사설구급대원들은 경찰에게 왜 늦게 오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도 왜 반말이냐며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시 싸움이 5분 정도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구급대원들과 경찰이 서로 실랑이 하는데 정신이 팔리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된 환자의 상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국 A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유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눈물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탁 꺾이는 거예요. 목이 탁 꺾여 입이 까매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이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만나봤다고요? 네, 제가 사설구급대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사설구급대원이자 이 업체 대표로 있는 40대 사설구급대원 B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B씨에게 당시 출동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는데 B씨는 답변을 회피한 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 그때 출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출동한 적 없었는데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해왔습니다. 네, 사건이 있었던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런데 경찰 판단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A씨가 숨졌을 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나 다른 영상 기록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가족과 사설구급대원들의 진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과수는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 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 지병과 제압행위 가운데 무엇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지 추가 질의를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도 사설구급대원들의 제압행위의 범위와 정당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사설구급대원들의 제압행위로 A씨가 숨졌다고 판단해 40대와 20대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구급대원 말고도 경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경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당시 강제 입원 집행 절차에 입회해 있던 파출소 직원 2명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사설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오늘 사설구급대원 2명을 검찰로 넘긴 만큼 파출소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몸에서 멍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군 몸 곳곳에서 멍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일단 둘 다 체포는 한 거고요. 갑자기 오게 되니까 진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학교 측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임쌤이 이제 학교 안 나와서 최근에 아마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은 거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멍자국은 아이가 자해에 생긴 거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두 동생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무인 경비 시스템 KT텔레캅을 이용하는 일부 사무실과 가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안에서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죠. 통화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인데다가 선착순을 접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KT텔레캅 관계자는 시스템 관련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 초등학생의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숨진 어린이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어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친아버지 A씨와 42살 의붓 어머니 B씨를 긴급 체포해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 부부의 대화 내용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 등을 분석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대담하고 잔인했다면서 이 같은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주환이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고 있고 이제 만 31살인 만큼 수용 생활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YTN과 통화에서 징역 40년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도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유족은 평생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며 이걸 배려한다면 사형은 아니어도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같은 재단 소속 요양원으로 환자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 지난해 장기 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입소자들을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요양원은 운영재단이 같은 B요양원으로 입소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옮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A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정지 처분을 미뤘고 재심사 기간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소자들을 B요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요양원은 입소자 이동이 끝나자 돌연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보호자들은 동일 운영자 회피 규정을 피하려고 요양원 측이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똑같은 기관으로 옮기는 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양원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조사가 진행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요양원을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소자들이 옮겨간 B요양원에서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최근 입소자 학대 사건이 확인돼 지자체로부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측이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동안 업무 정지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한 재가 요양시설이 업무 정지를 당하자 지인 명의로 다른 요양시설을 내 입소자를 옮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독 책임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나뉜 현실을 지적합니다. 불법적 내지는 편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뭔가 그 부분들을 방지하고 막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촘촘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노동 분쟁 사건 가운데 집단 분쟁은 감소했지만 개인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씨는 지난해 근태를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A씨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회사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이 같은 노동 분쟁을 처리한 사건은 16,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이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 분쟁이 13,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복수노조,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 분쟁 사건은 2,4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습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이 판정대로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보다 6배 이상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휴가 나온 공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21살 A 일병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에게 군 생활이 힘들고 부대원이 괴롭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오늘 오후 늦게 평양시내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오늘 새벽 1시쯤 평양 김일성 광장 상공에 조명을 장착한 전투기와 구형 프로펠러 비행기가 비행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건군절을 앞두고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행사 예행 연습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해당 움직임이 열병식 본행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최근 관련 지역 일대에서 다수 식별된 인원, 차량 등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적대 세력들이 자신들을 넘보려 든다면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자신들의 실전화된 군사훈련과 대응 군사작전은 선멸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더 철저히 세워 전군을 하나로 연결된 단결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딸 김주애와 함께 인민군 숙소를 축하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숙소 방문 이후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해 새 세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인민군대의 절대적 충실성을 이어받았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쟁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연설에서 남측이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한 대담에서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 높은 금리를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첫 질문부터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난주 예상치를 3배나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Had you known that the jobs report was going to be as strong, would you have done 25 basis points or something different? We didn't expect it to be this strong, but I would say it kind of shows you why we think that this will be a process that take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지난주 시장을 활짝 웃게 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표현이 재등장했지만 곧바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이유를 역설한 겁니다.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준 회의 때 방점을 찍은 메시지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와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파월 의장은 이번 대담에서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꺼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과 자전거, 기타 연주를 즐기고 연준 의장 연봉은 19만 달러, 우리 돈 2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낙관론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예상보다 일찍 고통 없는 물가 안정을 말하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좋은 고용 지표의 기준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을 거론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결정하기 전에 고용 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0.25를 올렸겠는가? 거기에 이제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건가가 약간은 시장에서 좀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고용 지표가 좋은데 시장은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의 이제 바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자리도 많고 너무 상황이 좋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살 거고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 그럼 연준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겠네.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면 3월에 올리고 5월에도 한 번 더 올린다 가능성이 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장에서 보는 것도 많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꼭 이번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모든 내용을 집계한 성적표인 경상수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해 11월엔 적자를 기록해 우려가 커졌지만 12월엔 1년 전에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긴 했어도 다행히 흑자 달성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도의 한숨을 쉬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화학 공업 제품 수출이 급감한 게 뼈아팠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폭까지 커진 가운데 경상수지의 버팀목이 돼준 건 다름 아닌 본원 소득 수지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면서 본원 소득 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13억 달러 늘었습니다. 배당 덕에 경상수지가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경상수지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수입 흐름, 주요국 경기 및 IT 업황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매월 흑자 적자 여부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년 전체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50억 달러 흑자는 넘어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연간 카드 승인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한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 자금난을 이유로 정작 일반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여행 떠나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습니다. 대학생도 됐고 시간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제주도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제 홀가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면서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액은 1,09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12.3%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카드 승인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항공기 등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이 63.3% 급증했고 여행사 등 매출 회복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카드 승인액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회식이나 여행 등이 크게 증가하여 숙박, 음식점업 및 운수업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기세를 몰아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유입되면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높은 수수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혜택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느냐, 많으냐를 따져서 또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나면 그 카드를 계속 쓰는 편이죠. 동시에 허리띠 졸라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익보다는 흔히 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불편은 고스란히 대다수 카드 고객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출에도 위험을 줄이고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 고객 혜택 양극화만 점차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직후 중국 국방당국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절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패트릭 나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국방부는 2월 4일 중국 풍선을 격추한 직후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의 보안 통화를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동부 해안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은 7일 폭발물 처리반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잔해를 최대한 많이 수거해 중국이 사용한 정찰 장비와 풍선을 보낸 의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희뿌연 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공기가 가장 탁한 지역은 충청과 전북, 광주인데요. 이들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서울도 나쁨 수준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먼지까지 가세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무척 쉽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합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영남지방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남부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